자, 이어서 대기오염 방지 기술로 들어가겠습니다. 방지 기술은 우리가 이제 배웠던 오염들을 처리하는 이제 기술들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방지 기술은 크게 사실 두 가지로 좀 분류가 되는데, 이 대기오염 물질들은 가스상 물질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입자상 물질들이 있을 겁니다. 입자상 물질하고 가스상 물질을 이제 구분하는 기준은 간단해요. 이 성상이 얘가 액체냐 또는 이제 고체, 이렇게 성상이 돼 있으면 요건 입자상 물질, 그다음에 가스상 물질은 요건 기체상 물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체 물질도 나올 거고, 액체인데 약간 뭐 수증기 같이 이렇게 떠다니는 뭐 안개라든지 또는 뭐 미스트라든지 뭐 이런 애들, 또는 뭐 고체상 물질, 뭐 먼지라든지 뭐 퓨미라든지 이런 애들이 떠다니는 이런 총칭해서 오염 물질이 나올 건데, 자, 가스상 물질도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 입자상 물질도 처리해야 돼요. 주로 이 먼지나 이런 입자상 물질 같은 거는 뭘로 처리를 하냐면 집진으로 처리를 합니다. 먼지를 이제 제거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상 물질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거예요. 요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유해가스 처리 기술이 있는데, 그게 뭐 가스를 뭐 저기 화학적 제품을 가지고 화학 반응 두 가지가 있죠. 산화 반응을 시킨다든지 또는 환원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적으로 뭐 흡수를 시킨다든지 흡착을 한다든지 또는 뭐 아예 연소를 시켜버린다든지 이런 등등등의 방법으로 가스상 물질들을 처리를 할 겁니다. 자, 먼저 항상 이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을 했을 때 입자상 물질을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스상 물질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입자상 물질 처리 집진인데, 집진을 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내가 처리해야 될 먼지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그 특성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집진기를 선정할 것인지, 또는 그 선정한 집진기의 규모는 얼마로 할 것인지가 미리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먼지 입자의 특성입니다. 자, 그러면 먼지 입자의 특성을 표시하는 가장 좀 대표적인 게 바로 직경이에요. 먼지 직경. 그래서 입자의 직경, 줄여서 입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입자 크기는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0.001 마이크로미터부터 한 뭐 100 마이크로미터까지 해가지고 다양한데, 주로 이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잡기 어려울까요? 클수록 잡기 어려울까요? 작을수록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입자 잡는 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 입경이 작으면은 문제가 집진이 어려워요. 그리고 집진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어느 정도 사이즈 이하로 작아졌을 때는 여러 가지 집진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들이 먹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으로 변합니다. 그건 뒤에서 제가 집진기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자, 집진기 성장 시 고려사항은, 집진 장치가 중력 이용하는 건 중력 집진 장치, 관성력 이용하면 관성력 집진 장치, 그 다음에 원심력 이용하면 원심력 집진 장치, 뭐 여과를 이용하면 여과 집진 장치, 뭐 물 이용하면 세정 집진 장치, 또 뭐 음파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음파 집진 장치. 이렇게 다양한데, 그런 이제 원리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어떤 게 좀 적합할지 집진기들의 공부를 통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집진 장치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중력 집진 장치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런 식으로 생겼고, 특징이 뭐냐면 입구에서 이 폭이 확 넓어집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들어오는 유속을 넓어지면 유속이 느려지겠죠. 자, 빨리 오다가 느려져요. 왜 느려집니까? 중력에 의한 침강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최대한 이 길이는 길수록 좋겠죠. 이 높이는 짧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가운데 단을 설치한 이유는 뭐냐면, 단에 의해서도 제거되게끔 이 높이를 낮추는 이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단을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호퍼를 통해서 큰 입자는 걸르고 점점 뒤로 갈수록 작은 입자들이 걸러지겠죠. 그래서 입자를 조금 분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요게 이제 중력 집진 장치의 원리와 특징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중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성력 집진 장치는 관성력하고 중력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먼지가 들어오면은 이런 판이 있습니다. 베풀이라고 하는데, 이 베풀이라는 판에 띵 하고 부딪히면
가스는 그대로 통과하지만 여기 있는 입자들은 띵하고 이 호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뭐에 의해서 제거됐습니까? 관성력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 관성력 플러스 중력에 의해서 제거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배풀이 다 없고 마지막 나갈 때는 오로지 이제 중력에 의해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관성력 집진장치는 관성력이 커지려면 충돌이 커지려면 처음에 입구 유속은 클수록 출구 유속은 작을수록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입구 유속은 크게 출구 유속은 작게 해야지 효율이 좋고 관성력 집진 장치는 이제 장치가 좀 간단한데 비해 효율이 높은데 문제는 뭐냐면 자 항상 이 집진 장치도 있고 뒤에 이제 유해가스 처리 장치도 있는데 이 대기오염 장치, 수질오염 장치든 간에 뭘 고려해야 되냐면 이 유체의 흐름을 방해를 하면 안 됩니다. 자, 대기오염에서는 이 방해하는 정도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델타 P라고 해갖고 이거를 갖다가 압력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력 손실이라는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유체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압력 손실이에요. 그러면 자, 중력 집진 장치보다 관성력 집진 장치는 압력 손실이 크겠죠. 방해하는 정도가 커지니까. 압력 손실이 커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처음에 100개의 가스를 처리할 걸 갖다가 압력 손실이 생기니까 못 나가니까 50개밖에 처리 못 하는 거예요. 그럼 50개밖에 처리 못 하면 전체적인 처리율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 이거 압력 손실 줄어드는 거 못 견디겠어 갖고 송풍기를 대갖고 쫙 이걸 보내버릴게. 오케이, 좋아. 근데 송풍기에 들어가는 동력 소모 비용은 감당을 해야 돼. 그래서 압력 손실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효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동력 소모량이 커지기 때문에 이 유지비 같은 것도 많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관성력 집진 장치 잘 활용을 안 해요. 안 쓰는 이유가 효율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압력 손실이 무지하게 커요. 이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원심력 집진 장치를 볼게요. 원심력 집진 장치는 자 이걸 보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와서 뱅글뱅글 가스가 돌다가 나갑니다. 근데 도는 와중에 여기에 있는 입자들은 팡 부딪히면서 제거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뭐가 결합된 거예요? 이렇게 돌고자 하는 원심력, 그리고 부딪혔을 때 관성력, 떨어질 때 중력, 원심력, 관성력, 중력 세 가지를 이용해서 먼지를 제거하고 결국에 나갈 때는 청정가스가 이 내통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형식이 원심력 집진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멀티사이클론은 뭐냐면 자, 이러한 접선 유입식 장치를 너무 저렇게 되다 보면 점점 더 큰 규모로 가려면 엄청나게 커져야 돼요. 엄청나게 길어야 되고 왜냐면 사이클론은 길면 길수록 좋은 거거든요. 통은 넓으면은 회전하기가 힘드니까 좁을수록 좋아요. 그렇다 보면 전봇대처럼 길걸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공간 효율이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자 빼빼로처럼 얇은 거를 여러 개를 꽂아 놓는 거예요. 그게 멀티사이클론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효율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과 집진 장치로 갈게요. 여과 집진 장치는 아주 간단한 게 자 섬유 입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유 입자를 통해서 섬유 입자 겉에 이렇게 걸러버리는 거예요. 자, 이 가스가 이쪽 섬유 입자 바깥에서 안으로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노란색들은 입자가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메커니즘이 저렇게 5가지가 형성이 되는데 자 5가지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입자가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섬유 입자예요. 섬유 입자. 섬유. 그 다음 이제 먼지가 오는데 자 먼지가 그대로 오다가 띵 하고 부딪혀요. 섬유에. 띵 하고 부딪히는 거 뭐 때문에 제거됩니까? 관성력.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관성 충돌에 의한 제거. 메커니즘은 제거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메커니즘. 자 관성 충돌에 의해서 제거되고 접촉 차단은 뭐냐면 마찰력에 의해서 이렇게 가다가 이 표면에 딱 부착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찰력에 의해서 요걸 접촉 차단 또는 직접 차단 또는 그냥 차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확산에 의해서 제거되는데 확산은 아주 미세한 먼지 특히나 0.1 마이크로미터 이하 되는 애들은 무슨 운동을 하냐면 브라운 운동이라는 거래요. 브라운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자유로운 운동입니다. 얘는 뭐 인력도 받고 청력도 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냥 지들이 이동하려는 그런 힘들, 중력도 받는데 그 힘들이 굉장히 평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집들 맘대로 막 움직이게 돼요. 이 운동을 갖다가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브라운 운동을 하다가 섬유 입자에 탁 붙겠죠. 자, 이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확산이라고 합니다. 농도 차에 의해서 또는 압력 차에 의해서 온도 차에 의해서 퍼지다가 얘네들이 막 브라운 운동에 의해서 탁 붙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제거되는 이게 확산이고, 그래서 아주 미세먼지를 잘 잡으려면 확산에 의한 포집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과 집진 장치는 확산으로 미세먼지 잡을 수 있어서 굉장히 효율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중력에 의해서도 제거가 당연히 될 수 있겠고, 체거름 현상에 의해서 제거되는데 이건 뭐냐면, 자, 섬유가 있다. 근데 여기 지금 먼지 입자가 있어요. 먼지 입자가 이렇게 붙었어요. 이렇게 붙었어요. 자, 그러다 보면은 먼지 입자에 의해서 먼지가 제거되는, 섬유에 먼지가 붙는 게 아니라 먼지에 먼지가 붙게 되는, 이런 마치 무슨 다리를 만드는 것 같은 이런 현상, 가교 현상, 이런 걸 갖다가 체거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지에 의해서 먼지가 제거되는. 그래서 이 여과집진 장치는 자, 먼지를 털어내는 거를 탈진이라고 하는데 완벽한 탈진을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완벽한 탈진을 하게 되면 체거름에 의한 제거 현상을 좀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탈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전기집진 장치로 가겠습니다. 전기집진 장치는 전기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전기력을 좀 네 가지로 나누면 정전기정일력, 쿨롱, 그 다음에 뭐 전개 경도에 의한 힘, 유전력, 입자 간의 흡인력, 또 전기풍에 의한 힘, 이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좀 원리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를 저희가 전기집진 장치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여기를 이제 플러스, 여기를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얘 지금 점은 뭐냐면 점이 아니라 봉입니다. 봉. 방정극이라고 하는 이런 쇠 막대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쇠 막대기 봉이 기둥이 3개가 있습니다. 정 가운데. 그 다음에 양옆에 벽은 철판으로 돼 있어요. 철판인데 여기에 무슨 전기가 흐르냐면 플러스 전기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지금 강의실을 갖다가 왼쪽 양쪽 벽이 뭐라고요? 지금 집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 전기가 흐르는. 그 다음에 가운데 방정극은 마이너스 전기가 흐르는. 자, 그러면 마이너스 전기가 흐르는 데다 전류를 강하면 마이너스 전기가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플러스 전기로 쭉 이동을 하겠죠. 그럼 계속 다다다다다다다 가는, 이걸 갖다가 이제 전개라고 하는데 이 전개가 형성이 돼요. 자, 전개가 형성됐는데 먼지가 이제 들어온다.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가는 힘에 의해서 먼지가 딱 제거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전기가 형성된 데에 먼지가 들어오니까 그대로 이 먼지가 전기에 대전되면서 제거가 되는, 그림으로 다시 그려보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전개가 형성돼 있는데, 이 전개가 형성돼 있는 공간에, 자, 이 공간에 먼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먼지가 대전되면서 이렇게 제거된다고요. 그러니까 다 어디 붙어 있겠습니까? 먼지는 이렇게 벽에, 집진극에, 집진판에 붙어 있겠죠. 자, 붙어 있는 먼지들을 집진판 위에서 물을 흘려 내보내거나 또는 집진판에 타격을 가했고, 망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래플이라고 하는데, 자, 래핑이라고 하는데 래핑을 땅땅땅땅땅 쳐가지고 먼지를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제거하는 게 전기집진 장치고요. 자, 물론 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주로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좀 됩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굉장히 지금 효율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전기집진 장치는 전기집진 장치도 효율이 99.99% 이상이 되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얘는 압력 손실 자체가 적어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정도가 없죠, 거의 이 가스 흐름을. 대신에 얘는 전기가 좀 잘 안 통하는 먼지가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되고, 너무 잘 통하는 먼지가 들어와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너무 세게 딱 부딪히면 얘가 마이너스 전기를 얻었던 전기가, 대전됐던 전기가 풀려나기 때문에, 자,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저항 정도를 10의 4승에서
10에 11승 5cm 요 사이에 들어가는 애들만 아주 잘 제거가 되는 먼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먼지를 잘 제거하고, 이 저항이기 때문에 10에 4승 5cm 이하 되는 건 너무 잘 통해서 안 돼요. 전기가 너무 잘 통해서 안 되고, 여기는 전기가 너무 안 통해서 안 되는 거고,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정 집진 장치, 간단한 게 물을 아주 가해가지고 강력하게 가해가지고 제거하는 게 이제 세정 집진 장치인데요. 자,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이제 벤츄리 스크러버를 제가 갖고 왔어요. 자, 벤츄리 스크러버는 자 보시다시피 가스가 들어오면 목부가 좁아져요. 좁아져서 완전히 압축이 됐을 때 거기에 물을 가합니다. 그래갖고 쫙 씻어내는 이런 방식이 바로 벤츄리 스크러버가 되겠습니다. 벤츄리 스크러버. 자, 벤츄리 스크러버는 역시나 물입자하고 먼지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 뭐랑 비슷하냐면 여과 집진 장치. 먼지하고 섬유입자랑 충돌하는 거랑 먼지하고 물하고 충돌하는 거랑 메커니즘이 비슷해요. 똑같이 관성력에 의해서 제거되고, 접촉 차단에 의해서 제거되고, 확산에 의해서도 제거되고, 중력에 의해서도 제거되는데 틀린 게 하나 있죠? 여과는 채거름이었는데 얘는 증습. 증습이라는 건 여러분들 사우나 가시면 또는 뭐 아침에 어디 뭐 시골이나 산골 같은 데 올라가면 이슬이 맺혀요. 그죠? 왜 맺힙니까? 습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리고 온도가 낮아져서. 자,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여기 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슬이 맺힐 때 누구랑 같이 맺히냐면 먼지랑 같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제거돼 버리는 거죠. 그 현상에 의해서도 제거되는 게 증습이 되겠습니다. 자, 세정집진장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뭐 유수식, 가압수식, 회전식, 세정집장치의 분류에 그거 한번 읽어보게 하시면 되는데, 특히나 회전식에 두 가지 있거든요. 회전식이 지금 세정집진장치에 타이젠 와셔하고 임펄스 스크러버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회전한다. 계속 도는 거 뭐가 있냐면 시계. 시계 하니까 시계는 왜 만들었냐면 시간을 보려고. 시간이 영어로 타임이에요. 그죠? 타임이니까 타이젠 와셔하고 임펄스 스크러버. 자, 타이젠 와셔의 타에다 동그라미, 임펄스 스크러버 임에다 동그라미. 타임은 뭐라고요? 회전식이라고요. 그렇게 기억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질 오염으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는 사실 위생에 관련된 거를 공부하는 위생사기 때문에 그렇게 외부의 이제 오염, 그 다음에 정화 기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는데 어떤 식으로 대체로 뭐 체계가 되어 있구나, 그 정도만 좀 간략하게 아웃라인만 잡고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질 오염으로 가겠습니다. 호수 저수지의 수질 관리인데, 자, 성층 현상과 전도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성층하고 전도 현상, 이거 뭐냐 봤더니 성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층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 층이 이게 왜 생기지? 하고 봤더니, 자, 여기 물이라는 거는 어떤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 물의 밀도는 온도가 4도씨에서 최대가 되는 그런 아주 특이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특이하냐면, 보통의 물질은 밀도가 어떻게 순서가 되냐면, 고체가 가장 밀도가 커요. 고체 상태일 때 액체가 그 다음이고 기체가 그 다음이고 이런 성질을 띠는데, 물은 어떻죠? 우리 아이스 커피만 먹다고 하더라도 얼음이 물 위에 떠 있습니까? 얼음이 물 밑에 다 가라앉아 있어요. 물 위에 떠 있잖아요. 왜 그럽니까? 액체가 더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물은 특이하게, 아주 신비하게 액체가 제일 무겁고 그 다음에 고체, 그 다음이 기체, 이 순이 돼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체에서는 언제죠? 0도씨 이하서부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4도씨 때가 더 밀도가 높아져 버려요. 더 무겁습니다. 자, 그런 특이한 특징 때문에 생태가 유지가 되는데, 잘 보세요. 어떻게 유지가 되냐면, 보통 여름이었을 때는
그러면 여기에 맨 밑에 층의 온도가 4도씨가 됩니다. 여기를 갖다가 이제 심수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굉장히 심한 층을 갖다가 이제 수온약층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변온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다고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표수층이라고 그래요. 또는 뭐 표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 층이 나누는 이유가 여기가 4도씨고 온도 변화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일 밀도가 낮은 게 이제 표수층에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층이 생기고 계속 4도씨는 계속 무거우니까 가만히 계속 있으니까 서로 혼합이 잘 안 되죠. 층이 생기죠. 이걸 갖다가 성층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층 현상은 그럼 언제 생기냐면 여름하고 겨울에 생겨요. 자, 지금 제가 그린 거는 지금 여름의 상태고, 겨울의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달라지는 게 요거 하나 있습니다. 여기 위에 얼음이 생겨요. 여기가 지금 뭐 0도씨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 밑에는 얼음 때문에 온도가 이 차가운 공기들이 못 들어오니까 밑에 좀 따뜻하니까 물고기들을 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얼음이 다른 물질처럼 무거워 갖고 밑에서부터 얼었다. 그럼 다 얼면서 여기 있는 물고기는 한 명도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아주 신비하죠? 여기는 얼음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수중 생태계가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말 신비. 물이 정말 신비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4도씨 되지만 뭐 0도,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분포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과 겨울에는 이런 층이 생기는 성층 현상이 생기고, 전도 현상, 전도라는 건 완전히 뒤집어진다라는 건데 언제 뒤집어지냐면 봄과 가을에 뒤집어져요. 왜 뒤집어지지? 간단합니다. 수표면이 4도씨가 되는 순간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면이 제일 무거워지니까 요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밑에 있는 위로 올라오겠죠. 여기에 계속 정체되어 있던 심수층에 여기는 뭐 물고기 사체, 식물 사체, 조류 사체 그런 것들이 쫙 쌓였을 거잖아요. 쌓이고 공기도 잘 여기 위에서 안 들어오니까 썩으니까 부패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부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영양 물질들이 전도, 봄과 가을에, 자, 봄 생각해 보세요. 자, 0도씨 돼 있다가 점점 온도가 올라가니까 수표면의 온도가 4도씨 될 수 있겠죠. 그때 띵 하고 전도가 쫙 되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혼합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가을에도, 자, 여름에 30도까지 올라갔다가 20도, 10도, 5도, 4도 띵 됐을 때 한번 쫙 바뀌겠죠. 예,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전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 그러면 자, 봄과 가을에 왜 일어나는지 이해되셨죠? 수표면의 온도가 4도씨가 됐기 때문에 물의 밀도차 때문에 완전히 혼합이 되면서 여기 있는 여러 영양물질들이 여기에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부패된 물질의 공급으로 여기 전체에 산소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막 물고기들이 폐사하기도 하고 막 미생물들이